뉴욕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에서 승객들이 탑승을 위해 서로 밀치거나 심지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밀어 선로로 떨어뜨리는 일명 서브웨이 푸싱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를 보다 못한 뉴욕 시민들과 언론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뉴욕시 측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측에서도 여러 방안을 시도해봤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한국에서 믿기 힘든 해결책을 내놨고 결국 뉴욕에서는 20억 달러를 들여 한국 지하철의 문짝을 통째로 뜯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해결책을 내놨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교통국에서 지하철 안전정책 총괄국장으로 일하는 에드윈 코넬입니다. 요즘 제 마음은 극도의 불안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가득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뉴욕 지하철 승강장에서 큰 사고를 당할 뻔했거든요. 최근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보고서 중에 지하철 승강장에서 철로로 밀어버리는 서브웨이 푸싱 범죄가 심각하다는 건 익히 보고가 들어와 알고 있었지만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제 주변 사람이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창한 오전이었어요. 아내 줄리아가 병원 검진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러 갔죠. 그런데 혼잡한 승강장에서 뒤에 있던 누군가가 갑자기 비틀거리면서 아내를 밀어버린 거예요. 아내는 거의 선로 가장자리까지 넘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재빨리 붙잡아줘서 더 큰 사고는 피했지만 아내는 오른쪽 무릎이 심하게 부딪혀 타박상을 입었더라고요.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땀이 흘러내리고 심장이 쿵쾅대곤 해요. 그날 저녁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죽을 뻔했어. 이 지하철 승강장 안전장치 하나도 없잖아. 왜 이렇게 위험하게 방치해두는 거야? 아내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그 장면을 상상하니 무능력한 제 모습이 너무 하찮아 보이더군요. 승강장 앞이 훤히 뚫려 있고 뒤에서 누가 떠밀기라도 하면 바로 선로 아래로 떨어지는 구조라니 이제서야 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몸으로 느껴지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뉴욕 지하철이 처한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을 느꼈어요. 만약 저희 시스템이 이렇게 불안정하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떤 상태일까? 이런 궁금증에 사로잡혀 저는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지하철 시설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미국 내부는 물론 유럽과 아시아 각지의 사례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모든 면에서 한국 지하철이 가장 체계적이고 안전장치가 뛰어나며 승객 편의도 우수하더라고요. 특히 스크린도어 설치율과 응급대응 시스템, 시민의식 등에서 한국이 독보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죠. 이걸 토대로 저는 급히 MTA 이사진과의 회의를 잡았죠. 뉴욕도 한국 지하철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MTA 본부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제 손에는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자료들이 들려 있었어요. 화면에는 전 세계 지하철 통계와 한국 지하철의 장점들이 빼곡했죠. 제가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회의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 지하철의 놀라운 성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모든 역사의 스크린도어 설치, 낮은 사고율, 뛰어난 시민의식까지. 하지만 발표가 끝나자마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죠. 몇몇 임원들의 코웃음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재정 담당 임원 오스틴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한국을 동양의 작은 나라라고 칭하더군요. 마샬도 가세에서 스크린도어 설치 비용을 거론하며 20억, 30억 달러를 쓸 가치가 있냐고 반문했죠. 점점 더 목소리가 커져갔어요. 한국 지하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다는 말까지 나왔죠. 임원들의 얼굴에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배워야 한단 말이야 라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사진자료와 사고 통계를 보여주며 한국 사례의 실용성과 경제적 장점을 설명했어요. 긴 논쟁 끝에 이사회는 마지못해 한국 출장을 승인했지만 동행은 단 한 명으로 제한했죠. 후임 엔지니어 앨런이 자원했어요. 회사에 들어온 지 5년 차인 그는 해외 철도 기술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열정이 느껴졌어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결심했어요. 둘이서라도 가서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오리라고. 하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죠. 이 출장이 뉴욕 지하철의 안전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철도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순간 저와 앨런은 눈앞의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죠.
승강장 전체를 둘러싼 안전문과 깨끗한 바닥, 그리고 명확한 안내 표지들. 뉴욕 지하철만 보다가 이런 풍경을 마주하니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전광판이었죠. 차계 국어로 도착 시간을 안내하고 열차가 들어올 때마다 LED 조명이 전멸하면서 승객들에게 주의를 주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면서 저희는 창밖을 내내 바라봤어요. 앨런의 말처럼 이 나라도 분명 문제점이 있겠지만 첫인상부터 기대 이상이었죠. 이 기회를 통해 저희 뉴욕이 배워야 할 점을 꼭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한국도시철도 협회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유 부장님을 만났어요. 수년간 도시철도 안전 시스템 구축을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죠. 환한 미소로 저희를 맞이한 유 부장님은 한국 지하철 안전 전반을 안내해주겠다고 했어요. 사무실에서 유 부장님이 보여준 자료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공률이 심한 승강장에도 설치할 수 있는 가변형 스크린도어부터 CCTV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실시간 위험 감지 프로그램까지. 게다가 각 역마다 설치된 긴급 비상 통화 장치와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장애물 없는 승강장 구조까지. 앨런이 연신 감탄사를 내뱉는 게 이해가 됐죠. 유 부장님은 이론보다 현장이 더 중요하다며 이틀 뒤부터 수도권 지하철 여러 노선을 돌며 현장 체험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이 모든 기술과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현장 방문이 단순한 시찰을 넘어서 저희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한 사건들로 가득하리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들이 뉴욕 지하철의 미래를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리라는 것도요. 저희 첫 방문지는 서울역이었어요. 공항철도, KTX, 지하철이 모두 연결된 대형 환승역이라 혼잡이 매우 심했죠. 특히 이곳은 출퇴근 시간대 사고 위험이 높다고 했지만 곧 저는 이곳만의 특별한 대응 시스템을 직접 목격하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때였어요. 승강장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중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 한 분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주변 승객들이 어르신 하고 달려들어 그를 받쳐들었고 지하철 역무원이 즉시 무전기로 의료 지원을 호출했죠.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1분도 채 되지 않아 응급처치 도구를 든 직원들이 달려와 노인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거든요. 뉴욕에서라면 최소 5분에서 10분은 걸렸을 상황인데 말이죠. 유 부장님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됐어요. 사고나 위급 환자가 발생하면 스크린도어 잠금과 열차 정차 지연이 자동으로 통보되고 중앙통제실과도 즉시 연동된다고 하더라고요. 3D 기반 스마트 스테이션 시스템 덕분에 돌발 상황 대응 시간이 11분에서 3분으로 줄었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그날의 소동은 제게 한국 지하철의 신속한 응급 대응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해준 시작이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제가 보게 될 더 놀라운 시스템들은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한국 지하철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체험 일정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안전관리 책임자 유 부장님이 저와 제 후임 엔지니어 앨런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제안을 하셨거든요. 두 분, 낮에 보신 것만으로는 한국 지하철의 진짜 모습을 다 보신 게 아닙니다. 실제로 더 긴장감 넘치고 바쁜 현장은 밤에 있거든요. 특히 막차 시간대는 더욱 그렇죠. 야간 근무 체험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순간 긴장감이 확 돌더군요. 낮에도 그렇게 바빴는데 밤에는 얼마나 더 정신없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유 부장님은 저희를 3D 스마트 스테이션이 도입된 역사로 안내하겠다고 하셨는데 특히 막차가 끝난 후에 역무원들과 지하철 보안관들의 움직임을 직접 볼 수 있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됐죠. 밤 11시 30분, 서울 도심의 한 대형 환승역에 도착했어요. 두 개 노선이 교차하는 이 역은 평소에도 사람이 많기로 유명했죠. 늦은 시간임에도 역 주변은 여전히 활기찼어요. 회식을 마친 직장인들, 술에 취한 사람들, 늦게까지 공부하다 귀가하는 학생들까지 모두가 막차를 놓치지 않으려 서두르는 모습이었어요. 역사 안으로 들어가자 유 부장님은 먼저 통합관제실로 저희를 안내하셨어요. 문을 열자마자 벽면 가득한 대형 모니터들이 눈에 들어왔죠. 승강장, 계단, 화장실 입구, 환승 통로, 역사의 구석구석이 실시간 CCTV로 비춰지고 있었어요. 유 부장님의 설명은 계속됐어요. 이건 서울 지하철 전체에서 운영 중인 3D 맵 기반 스마트 스테이션 통합 관리 시스템입니다. 단순한 CCTV가 아니에요.
IoT 센서와 지능형 AI가 함께 작동하는 첨단 시스템이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깨끗한 고화질 CCTV 영상에 AI 딥러닝까지 적용돼 있다는 거였어요. 쓰러짐이나 폭행, 무단 침입 같은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위험도가 높으면 즉시 경고등이 켜지면서 담당 영무원에게 알람이 간다고 하더군요. 그때였어요. 화면 한쪽에서 계단구역 이상행동 감지라는 팝업이 떴고 담당자가 즉시 무전을 통해 대응에 나섰죠. 지하철 보안관 2명이 이동 중입니다. 3분 내로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유 부장님께서는 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AI가 계단에서 비틀거리는 사람을 포착했다는 거였죠. 단순 음주인지, 잠시 쉬는 건지, 아니면 심정지 같은 위험한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 보안관들이 즉시 현장으로 향한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뉴욕의 지하철 시스템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뉴욕에도 CCTV는 있지만 이렇게 AI가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알리는 시스템은 없었거든요. 게다가 3분 내 현장 도착이라니 정말 놀라웠죠. 앨런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작은 목소리로 감탄하더군요. 자정이 다가오면서 승강장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낮과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죠. 아직 막차가 완전히 끊기진 않았지만 승강장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저는 이 부산한 분위기를 직접 체감하고 싶어서 유 부장님과 함께 관제실을 나와 승강장으로 향했죠. 이동하는 동안 유 부장님은 야간 근무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낮과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하더군요. 특히 막차 시간대에는 취객들도 많고 위험하게 비틀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한국은 이렇게 새벽이 가까운 시간이 되어도 사람들로 붐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지하철 보안관들의 존재였어요. 271명의 보안관들이 2인 1조로 노선을 순찰한다는 말씀을 듣고 놀랐죠. 밤에는 이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곧 직접 목격하게 됐어요. 실제로 승강장에서는 보안관 2명이 취객을 상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리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취객을 상대로 정말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천천히 이동하시죠. 여긴 위험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스크린도어 근처는 피하도록 안내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뉴욕 지하철이 떠올랐어요. 뉴욕이었다면 아마 그 취객이 선로 근처까지 가서 큰 사고로 이어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보안관들이 밤새도록 순찰을 돌며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미리 방지하고 있었어요. 막차 시간이 다가올수록 승객들의 조바심은 더욱 커져갔어요. 하지만 튼튼한 스크린도어 덕분에 선로 추락 같은 심각한 사고의 위험은 크게 줄어든 것 같았죠. 뉴욕에서는 승객들이 선로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거나 뒤에서 밀치는 바람에 사고가 날까봐 항상 노심초사였는데 이곳은 확실히 달랐어요. 특히 스크린도어와 함께 설치된 자동안전발판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위험한 틈을 완벽하게 메워주는 이 시스템 덕분에 발빠짐 사고가 30%나 감소했다는 게 놀라웠죠. 게다가 6,500대가 넘는 비상통화장치와 595대의 112직 통벨까지 설치되어 있어 긴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정말 든든했어요. 시계가 밤 12시 40분을 가리킬 때쯤 마지막 막차가 떠나갔어요. 그런데 여기 조용해질 거라는 제 예상과 달리 유 부장님은 오히려 더 긴장된 표정을 지으셨죠. 이제부터가 진짜 안전 점검의 시작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평소라면 한산해질 시간이지만 영무원들의 일과는 전혀 끝나지 않았더군요. 오히려 더 본격적인 안전 점검이 시작된다는 걸 곧 직접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유 부장님을 따라 관제실이 있는 층으로 이동하던 중 야간 근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영무원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였죠. 영무원의 무전기에서 긴급한 알림이 울렸어요. 화장실 입구 근처에서 무단 침입 경보가 울렸다는 거였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화장실 쪽 제한구역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무원과 함께 현장으로 달려갔죠. 직원 전용구역이라고 적힌 문 앞에 설치된 CCTV가 침입 의심 상황을 포착했다는 거였어요. 다행히도 현장에서는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AI 인식 오류일 수도 있다고 했지만 영무원은 즉시 지하철 보안관 2명에게 추가 확인을 요청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서울 지하철의 철저한 보안 시스템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됐어요. 영무원의 말씀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AI가 아직까진 완벽하진 않아 가끔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하더군요. 막차가 끊긴 한산한 시간에도 이렇게 철저하게 점검하는 모습을 보며 뉴욕 지하철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이러한 세심한 보안 관리 덕분일까요? 한밤중임에도 위험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모든 직원들이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AI 시스템과 인력이 서로 보완하면서 만들어내는 안전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직접 목격하게 된 순간이었죠. 새벽 1시가 넘어서자 역사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승객들은 거의 사라지고 이제는 역무원 몇 명과 지하철 보안관, 그리고 청소와 시설을 담당하는 직원들만이 남았죠. 하지만 역이 조용해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들의 움직임은 오히려 더 분주해 보였어요. 유 부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 역의 야간 근무는 3명의 역무원이 담당한다고 해요. 한 명은 역무실에서 무전을 총괄하고 나머지 2명이 교대로 순찰을 도는 시스템이었죠. 새벽 1시 20분, 갑자기 역내 방송이 울렸어요. 훈련 상황 알림이었죠. 역무원이 무전으로 상황을 전파하자 AED를 들고 달려나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심정지 환자 발생이라는 가상 상황에 대비한 모의 훈련이었는데 놀랍게도 3분 안에 모든 초동 조치를 완료하는 게 목표더군요. 실제 상황처럼 진행된 훈련에서는 의식을 잃은 환자 발견부터 119 신고, AED 연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이런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앨런도 감탄을 금치 못했죠. 뉴욕의 지하철에도 심장 충격기가 비치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실전적인 훈련은 없거든요. 곧이어 사고 대비 훈련도 시작됐어요. 모의 설비 공간에서 진행됐지만 전원 차단부터 119 신고, 대피 유도까지 모든 과정을 단 1분 만에 수행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지하철 보안관 2명, 역무원 2명, 서부 관제실 직원이 한 팀이 되어 움직이는 모습에서는 깊은 전문성이 느껴졌어요. 유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03년 참사 이후 이렇게 철저한 합동훈련이 이어져 왔다고 해요. 역사적 상처가 오늘날의 완벽한 안전 체계를 만들어냈다는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죠. 특히 매월 1회 이상 진행되는 심폐소생술과 AED 사용 훈련, 그리고 24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탈선화제 훈련을 통해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스크린도어 긴급 개방도 30초 만에 가능하다니 안전에 대한 한국 지하철의 집념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새벽 2시가 다가오면서 열차가 완전히 끊긴 역사에서는 또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역무원들이 저희를 승강장으로 다시 안내했는데 이번에는 전원 차단과 스크린도어 비상 수동 개방 실습을 진행한다고 했죠. 승강장 한쪽에 설치된 빨간색 레버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바로 비상 상황에서 사용하는 핵심 장치였죠.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레버로 30초 안에 전원을 차단하고 스크린도어를 수동으로 열 수 있다고 하더군요. 실제 훈련이 시작됐어요. 한 역무원이 선로에 사람이 있다 고 외치자마자 다른 직원이 즉시 레버를 당겼죠. 순식간에 전원이 차단되고 비상 경보음이 울렸어요. 승강장 스크린도어의 수동 장치를 돌려 문을 열고 선로에서 가상의 환자를 구조하는 과정까지 단 1분 만에 완료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이런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실제 사례를 통해 더욱 실감나게 다가왔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 매뉴얼은 이후 전국의 지하철로 확대되어 더욱 강화된 훈련 체계로 발전했다고 해요. 유 부장님의 말처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역무원들이 밤에도 이렇게 바쁜지, 끊임없는 훈련과 점검으로 실제 같은 쉼없는 긴장감 속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단 30초 만에 전원을 차단하고 스크린도어를 여는 완벽한 호흡은 이런 끊임없는 훈련의 결과물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철저한 사고 복구 프로토콜이 야간 근무의 핵심이라는 걸 알게 되니 한국 지하철의 안전성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깊이 실감하게 됐어요.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새벽 3시가 되자 역사는 더욱 구요해졌어요. 역무원들이 교대로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지만 이 휴식이 진정한 의미의 휴식이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됐죠. 한국의 지하철은 4조 2교대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했어요. 야간 근무자들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일하는데 보통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가 공식적인 휴식 시간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역의 56%인 71곳에서 야간 근무자가 고작 2명뿐이라고 해요.
그나마도 한 명만이 순찰이 가능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니 제대로 된 휴식은 꿈도 못 꾸는 셈이죠. 영무원의 피곤한 얼굴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커피를 마시며 말씀하시길, 공식적으로는 휴게 시간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더군요. 응급훈련도 해야 하고 CCTV 모니터링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출동해야 하며 승강장과 역사 설비 점검도 계속해야 한다고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며 왜 서울시가 2023년부터 안전도우미를 추가 배치하고 2025년에 5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다행히도 스마트 스테이션 확대로 순찰 시간이 28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필요한 인력은 늘어나는데 예산은 제한되어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이런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낮부터 밤까지 계속되는 안전관리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깊이 깨닫게 됐어요. 밤에 더 바빠진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그 말조차도 현실의 고단함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뉴욕에서는 서울과 다르게 지하철이 24시간 운행되고 있어요. 심야 시간에는 1시간에 한 번 배차 시간을 굉장히 늘리는 식으로 운행하는 거죠. 하지만 이때의 지하철 분위기는 새벽에 한 번 지하철을 타본 분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공포영화 그 자체입니다. 노숙인들이나 술 취한 사람들이 주로 탑승해 있고 서울처럼 저런 안전훈련의 모니터링은 꿈도 꿀 수 없을 지경이죠. 뉴욕 지하철의 이런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는 지금까지 뉴욕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었던 방식과 철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왔었던 건지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더군요. 서울에서는 지하철 운행을 새벽 시간 동안 잠깐 멈추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그 사이에 안전을 신경 쓰고 있었던 거니까요. 뉴욕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이 안전 시스템이 왜 이렇게까지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해져서 유 부장님께 여쭤봤어요. 아까 유 부장님께서 얼핏 말씀하시기를 2003년 참사 이후 이렇게 철저한 합동 훈련이 이어져 왔다고 했었거든요. 2003년 당시에 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안전에 집요함을 보이는지 너무 궁금했죠. 그의 답변은 가슴 아픈 역사에서 시작됐다고 했죠.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한방어범으로 인해 수많은 목숨이 희생된 그날의 비극이 한국의 지하철 안전 체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했어요. 정부와 시민들이 다시는 이런 비극을 반복해선 안 된다는 결심으로 안전 대책을 전면 개혁했죠. 같은 해 서울 회원역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있었어요. 한 노숙자가 여성 승객을 선로로 밀어버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스크린도어가 전국 지하철로 확산됐다고 해요. 이런 아픈 과거가 있었기에 한국은 철도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뉴욕은 이런 아픔이 똑같이 있는데도 그 누구도 개선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면서 반성을 하게 되더군요. 유 부장님의 설명은 계속됐어요. 이런 사건들의 상처가 너무 컸기에 안전이 곧 생명이라는 인식이 한국 전역에 퍼졌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시민의식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한국에서도 무질서가 있었지만 꾸준한 교육과 캠페인,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쌓이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이제는 위급 상황이 생기면 영무원이나 경찰을 기다리지 않고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돕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앨런도 깊이 공감하는 듯 했어요. 저 역시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죠.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완벽한 안전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왜 한국의 지하철이 이토록 안전에 집착하는지 이해하게 해줬어요. 뉴욕으로 돌아와 저는 빨리 한국의 시스템들을 도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회의를 잡았어요. 프로젝터에 한국 지하철의 생생한 현장 영상이 재생되자 회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노인이 실신했을 때 번개처럼 달려오는 영무원들, 열차와 완벽하게 맞물리는 스크린도어, 질서정연한 승객들의 모습까지 모든 장면이 뉴욕의 현실과는 너무나 달랐죠. 저는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것이 단순한 장치가 아닌 생명을 지키는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저희도 할 수 있다고 절실하게 호소했죠. 하지만 일부 임원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어요. 비용 문제, 뉴욕 지하철의 복잡한 구조, 시민들의 교통비 인하 요구 등을 들먹이며 반대했죠. 그때 뜻밖의 지지자가 나타났어요. 평소 제 의견에 반대가 심했던 플로이드 국장이었죠. 그는 2년 전 한국 여행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을 털어놓았어요. 그의 아들들이 장난치다가 한 아이가 승강장 밖으로 밀려날 뻔했는데 스크린도어가 있어 큰 사고를 면했다는 거였죠. 만약 뉴욕이었다면 그는 그 이후에 상상도 하기 싫다고 했어요.
플로이드 국장의 진심 어린 고백은 회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반대하던 사람들도 잠시 말문이 막혔고 저 역시 그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서 유 부장님께 들었던 사건들이 생각이 났죠. 결정적으로 교통청장마저 마음이 움직였어요. 시범적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하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욕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이 마침내 공식 승인을 받게 됐어요. 한국의 선진 안전 시스템이 뉴욕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된 순간이었죠. 시범 사업이 승인되자마자 한국의 움직임은 빨랐어요. 유 부장님이 바로 한국의 스크린도어 기술 엔지니어 팀을 소개해 주셨고 그들은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와 MTA 기술진과 함께 현장 조사와 설계에 착수했죠. 그렇게 한국 엔지니어 팀들의 도움을 받아 드디어 타임스퀘어 7번 노선을 포함한 주요 역사의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고 가동이 시작됐어요. 뉴욕 지역 언론은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맨해튼 타임스퀘어역, 이제 스크린도어가 승객들을 보호한다. 한국식 안전문 도입 후 승강장 사고율 50% 감소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을 장식했어요.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던 시민들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실제로 승강장에서 문이 닫힌 채로 열차를 기다려보니 훨씬 안심이 된다는 반응이었죠. 뒤에서 누가 밀어도 떨어질 걱정이 없다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MTA 이사회의 변화였어요. 처음에 한국을 무시하던 임원들조차 한국 지하철 시스템이 저희에게 큰 영감을 줬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죠. 더 많은 역에 스크린도어를 확대 도입하자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내가 선로에 떨어질 뻔했던 그날의 절망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이렇게 희망으로 바뀔 줄은 상상이나 했겠어요. 뉴욕이 더 안전한 도시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도 느꼈죠. 앨런의 말처럼 만약 그때 저희가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거예요. 한국의 시민의식과 기술력이 뉴욕 지하철을 구했다는 게 분명해졌죠. 그래서 그러는데 제가 모르는 한국의 지하철의 장점이 또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뉴욕 지하철에도 반영할 수 있게 추진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